361페이지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게 우리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잘 알고 있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와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쭉 우리 금리 방식을 쭉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저당 상환 방식이 맨 먼저 고정금리 저당 상환 방법, 두 번째 변동금리 저당 상환 방식, 세 번째 보니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는 잘 알지만 한 번 정해진 금리는 대출 기간 내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요때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이란 말이 같은 거죠. 동일한 건데 얘는 원금만 같은 거, 얘는 원리금 합계와 같은 거, 요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최정식 상환 방식. 자, 변동금리도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래 맨 먼저 가변 이자율 조정 저당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이절 저당 상환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재협상 이자율 조정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는데 많지만 다 필요 없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뭔가 하면은 요것만, 요 세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항상 이 세 개 시험 낼 거니까. 다른 건 시험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중간중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거 절대 있으면 못하니까요. 자, 일단 이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사실 이유가 뭔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인플레이가 발생되면요. 보면 화폐 가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반영할래? 묻는 거, 이게. 어쨌든, 얘는 보니까, 요 두 개는 공통된 특성이 이자율에다가 반영합니다. 근데, 고정금리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 발생하기 전에 대출 실행 시점 미리 반영시키는 거지. 네. 아까 보니 거죠? 그래서 얘는 대출 실행 시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미리 반영한 데서 사전적 반영이라고. 근데 변동은 인플레 발생 후에 그때 금리를 변동시키거든. 그래서 이건 인플레 발생 후에 이자에다가 뭐 있으면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다 반영시킬 때 얘는 뭐 있으면 미리 반영시키는 건 나중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얘는 인플레 발생되면요. 이걸 갖다 어디에다 반영하는 거면 남아있는 잔금, 이자를 변화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반영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요 두 개는 둘 다 인플레 발생했을 때 금리에다 반영시키는 방식, 얘는 남아있는 원금, 잔금을 반영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변동금리가 뭐냐? 가변 이자부터 할게요. 굳이 한 장 들어봤다 생각하세요. 그냥 처음에 그냥 설명드리는 거지. 앞으로 가면 전혀 설명 안 합니다. 빼버리고. 자, 변동금리 가변 이자율 저당 방식은요. 얘는 일정 인플레 발생하면요. 요거 두 개 차이 마시면 돼. 발생하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갖다가 변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변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인플레 변화가 굉장히 변화가 심할 때가 있어요. 특히 나라가 불안정할 때인데, 이게 심할 땐 결국 뭐 있습니까? 심하면은 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반영시키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3개월마다 이 인플레 반영시킨대. 그래서 현재 3% 갔는데, 요 중간중간 매달마다 2%씩 인플레 발생한다죠. 2%씩. 그럼 결국은 3% 가다가 3개월째 가서 뭐 있습니까? 합치면 6%지. 그래서 9%. 그 다음에 또 매달 한 2%씩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돼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6개월 가면 뭐 있습니까? 15%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인플레 변화 시점은 결국 은행들은 계속해서 뭐 있어? 이걸 따라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조정이자야. 얘는 인플레 발생 즉시 금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 2% 발생 바로 5%야. 그 다음에 7%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은행들은 뭐 인플레 발생 바로 금리를 뭐요? 올리겠지. 디플레 발생했어. 금방 낮추겠어? 안 할 것 같아.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재협상이에요. 재협상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따라가라고. 협상하는데 뭐에 대해서? 원재. 다시. 응? 그러니까 일정 기간마다 대출자와 차입자가 금리 등에서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열어보시면 돼요. 대출자와 차입자가 보통 이 일정 기간은 거의 한 3년 또는 5년입니다. 5년마다 이자율을 협상을 해서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3년마다 금리 협상을 한다 해보자고. 그래서 최초 현재 금리가 5%입니다. 그래서 3년경까지 다시 협상한다고. 무조건 5% 가다가. 그래서 이게 만약 7% 될 수 있고 2% 될 수 있죠. 협상을 가면 이걸 계속 또 3년 동안 똑같이 이자 7% 그냥 간다고.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든지. 이런 형태라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재협상 이자인데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입자와 적인 대출자가 일정 기간마다 이자에 대해서 협상을 가진 일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1번, 2번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물어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금리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원금, 잔금, 화폐 가치 떨어집니까? 화폐 가치죠. 근데 얘들은 처음부터 그냥 원금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뭐 있으면 이자가 계속 변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걸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가격순. 여기 뭔가 하면 남아있는 잔금을 조정한다 이 말 뜻이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쓸 때 프라이스 레벨에서 플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자, 어쨌든 얘는 이거예요. 핵심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요.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자율을 갖다가 이자를 아니고 원금 같으면 잔금 조정하는데 절대 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금을 조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요 금리는 명목상 금리와 실질 금리 중에 둘 중에 어떤 걸 쓰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끔 시험 내는 문제에서.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이걸 다시 해볼게요. 이 말 뜻이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 그래서 한 3년 정도 원금이자 갚다가 남아있는 잔금 보니까 이게 얼마 돼 있는 거면 9억 6천이 남아있대. 이때 갑자기 인플레 발생했어. 얼마 발생했냐? 인플레이션이 5% 정도 발생했습니다. 하면은 화폐가 떨어진 거죠. 얼마 좀 떨어지냐 보니까 4,800 떨어졌겠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잔금에 4,800을 더 대준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3년째 남아있는 잔금이 10억 800 이렇게 해서 또다시 돈을 이렇게 갚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뭐냐? 남아있는 원금, 잔금을 처리한다 해서 다른 말로 가격수준조정재량인데, 자, 우리 아까 명목상 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죠. 만약에 요 가격수준조정재량에서 저기 금리를 갖다 이 금리 쓰면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인플을 갖다가 남아있는 잔금에도 반영시키고 또 금리에 좀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이중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때 쓰고 있는 금리는 명목상 금리가 아니라 실질금을 쓰게 돼 있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거의 본 적 없을 건데 어떤 큰 기업들 분이 하거든 이걸. 그래서 어쨌든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 다음에 가격수준조정재량인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구장창 요거만 하시면 돼. 고정금리만. 다른 건 시험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정금리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부터.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고정금리에서 보니까요. 이건 좀 힘들지만 어쨌든 나중감 이건 무조건 이 그림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죠.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이 말은 매달마다 갚는 원금이자 합계입니다. 자, 시간이 경과되는데 이때 보니까요. 크게 어떤 3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 3개 그림을 그려서 그냥 가시라고요. 자,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열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매달 이 갚는 방식이 있죠. 얘는 보세요. 얘는 매달마다 똑같이 갚는 거죠. 네. 갚는데 원리금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다른 말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이용을 쓴다고 쓸 때. 자, 다시 밑에 있는 얘는 원금 이자가 매년마다 점점점 줄지. 네.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쓴다고요. 거꾸로 얘는 점점점 올라가지. 이게 뭐냐? 최정식 상환 방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체감식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요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 많이 혼돈하는데 원리금, 원금 균등은 다른 거예요. 네. 자, 요 구조만 지금은 익혀놓으시라, 눈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두 개 설명드릴게요. 나오는 구조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돈을 빌려간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10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자 감리 형태예요. 단조건은 금리가 10%이고, 방식은 뭐예요? 저기 있는 고정금리입니다. 자, 첫 번째 매달 갚는 원금 상환액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이 있을 것 같아. 그죠? 합친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 어떻게 되냐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노란색인 원금 균등합계. 이 말 뜻이 뭐예요? 매년마다 원금은 같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대출 기간 10년인데 10억 빌렸죠? 그 매년마다 갚는 금액은 그래서 얘는 1년, 2년, 3년, 1, 2, 3, 4 추진하면요. 매년마다 갚는 금액은 얘를 갚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럼 이자 지급액은요. 남아있는 잔금에 대해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해 남아있는 잔금 10억이지. 이자 10%예요. 그 이자 금액이 1억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났죠. 원금 1억 갚았지. 남아있는 잔금이 9억 남아있지. 9억에 대해서 이자 10%라고. 그럼 2년째 이자는 9천 됩니다. 또 1억 갚았죠. 8억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잔금은 8억 되면 이자 지급액은 8천. 그러면 자 원리금 합계는 첫 해는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매년 똑같이 1만원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요. 첫 해는 2억,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 쭉 이렇게 빠진다고. 여기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균등이란 말은요. 이 금액이 매년 같은 거야. 매년. 요 산천의 공식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에 보면 이게 얼마 되는 거면 1억 6천 되거든. 매년 갚는 금액이. 이게 매년 똑같대 이렇게.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면 이래야 됩니다. 자, 첫 해는 보니까 이자는 10억에 대해서 10%면 이자 1억이지.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1억 6천 되거든. 그 첫 해 갚는 금액은 6천 갚는 거요. 그건 2년째 남아있는 잔금이 9억 4천 남아있다고. 9억 4천 이자 10% 곱해줍니다. 하면 9,400 되거든, 이게. 합친 금액이 1억 6천 된다고. 결국 2년째 6,400 갚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빠지는 구조인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거요. 그래서 보니까 원금 균등은 매년마다, 갚는 금액이 점점점 감소하지. 그죠? 원리금 매년 같은 거요. 요것만 지금 기억하시고, 두 개만. 최정식은 이런 겁니다. 최정식은 뭔가 하면은, 이게 만들어주고 구조 이런 거예요. 젊은 계층들이 있죠. 현재 금방 직장 들어가면 저기 월급 많습니까? 적죠, 그죠? 적은데 이런 방식 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춰 초기는 적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 소득이 올라오는 폭에 맞춰서 점점 내는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걸어보시고 뭐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 가면 여기서는 설명이 한 3개 있어요. 그럼 그때 보시고 지금 당장 할 것은 이런 구조구나 이거 마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책 보니까요. 저기 있는 361페이지 갑니다. 자, 361페이지. 1번 원리금 상환 방식 따른 구분이 있는데 양갈로 1번 원금 균등 같은 말 체감식입니다. 예,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 원금은 상환 기간으로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하고.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저당 원금은 자, 기간 몇 년? 10년. 대출액이 10억이지? 나눈다는 거예요? 나는 매년 일정히 갚는 거죠. 그 다음 그 뒤에 뭐라 있는가 하면 이자는 매 기간 말의 저당 잔금에다 이자를 정해서 사는 방식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자 금액은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사는 방식이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요? 일정하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상환되는 대출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점점 뭐하죠? 감소한다. 따라서 그럼 저당 지불액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이 부채 서비스액. 들어봤습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연부 상환액 같은 말 월부 상환액 같은 말 저당 지불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소하게 되므로 체감식 융자 상환 방법이라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해볼까요? 예, 거기 보니까 자, 현재 노란색 그 설명 이거 해보세요. 노란색 원금 상환액은 매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점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도 점점점 감소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자, 그거 마시면 돼. 자, 넘어갑니다. 예, 양갈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해서 자, 그동안 읽어볼게요. 매 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한 방식이다. 이거만 묻는 거죠? 그죠? 요 빨간색 요 두 개 합계가 항상 매년 똑같은 방식이다 묻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 지금은 그 정도 보시고 있죠? 다른 그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뒤에, 예, 364페이지. 양갈로 3번. 최정식 상환방식이 있죠, 그죠? 최정식 상환방식은 동그라미 1번만 하시면 돼요. 대출 초기에는 극히 낮춰주고, 그죠? 저당 지불액을 차입자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서 상환 금액은 점차 증가되는 방식이다. 이거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갈로 5번 이건 읽지 말고 갈로 6번 갑니다. 6번은 그냥 한 번쯤 들어본 게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얘가 단점이 있어.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게 매년마다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젊은 애들이 뭐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이자가 더 크게, 이게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 요 말은 요거 두 개 짬뽕한 거야. 의미를 갖지만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이거요. 우리 보통 보니까 매년마다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 3년 또는 4년 전에 내 직급 올라가지. 직급 올라가면 월급이 확 올라간다고. 그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거라고. 한 3년 동안 똑같이 그냥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직급 올라가면 올라가죠. 올라가면 따라 결국은 더 높은 형태에서 또 3년 동안 같이 낸다고. 이런 방식이 일군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래서 안 잘 건 요거 3개 마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요. 예, 다른 거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 갑니다. 자, 금리 조정 방식들은 저당 대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갈로 1번 고정금리 저당. 요 말 뜻이 뭐라고요? 동그라미 1번에 답이 있죠? 최초 약정한 이자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이지? 그래 보시고 갈로 2번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첫째 줄 있죠?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계속 변동하는 형태다. 이렇게 마시라고.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1번 네, 그 말이죠. 최초 금리가 낮은 게 누구죠? 변동이 더 낮단 말 뜻이죠.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읽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370페이지 70, 71, 72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373페이지 2절. 우리 저기 있는 칠판에 보니 끝에 뭐 있습니까? 저당 유동화. MBS 있죠? 2번.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자, 일단,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저당 유동화입니다. 자, 이 그림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376페이지 그런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자, 요 보세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분명히 돈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자금이 금방 고갈된단 말이에요. 고갈되면 거기서 어떻게 자금을 끌어와서 돈을 빌려줄까 이 전체를 봐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보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차입자. 그죠? 차입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대출자죠?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다른 말 대출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말은 금융기관. 어떤 책들은 요거 말 대신 금융기관 쓰이지 않은 책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 만 이렇게 보죠. 현재 여기 있는 차입자 한 명이서 1억씩 빌려가고 30년간 빌려간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때
대출 기간 중에 국민은행이 없는 분, 집이 없는 분한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1,000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제일 먼저 차입자가 은행에 뭘 줘야 되지? 뭘 줘? 담보를 제공하죠. 저당 설정합니다. 하면은 얘가 돈을 빌려주죠. 자, 빌려주면요. 이때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이론상에서 얘 현재 갖고 있는 돈이 1,000억이지. 그러니까 선착순 1,000명 빌려주면 30년간 자금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자금 고갈돼 있죠. 자금 고갈돼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여기 있는 은행들도 또 다른 기관한테 돈을 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요 잡았던 재산을 팝니다. 넘겨주면 이 있습니까? 이 기관들은 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일단 여기 있는 얘들도 현재 보니까 돈이 1,000억이란 돈이 있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일단 보니까 이 대출기한이라는 제목이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2개 구분시켜야 돼요. 최초로 돈을 빌려준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1차 대출기한 쓴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보통 다른 말로 2차 대출기한 쓴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00명 빌려준 결과 자금이 고갈되어 있으니 할 수 없이 잡았던 저당 몽땅 팔면 1,000억 돌아옵니다. 오면 또다시 얘가 추가적으로 1,000명 더 빌려줄 수 있지. 그럼 둘 다 자금 고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없이 2차 대출 기관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이 정권을 판답니다. 팔면 이게 수익성이 잇따라 얘가 이 정권을 사게 돼 있어요. 산다 이 말은 결국은 돈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면 이제 얘는 유동성 위험을 회피한다고. 또 그런 결과 있으면 얘가 또다시 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뭐니? 곧 이게 저당 유동화 쉽게 말해서. 우리 참고로 2차 대출이나 다른 말로 이래 쓴답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쓰기도 해요. 자, 보세요. 요거부터 하자고. 요 2개 차이가 뭘까요? 유동, 유통. 공통된 말은 흘러간다, 넘어간다, 양도된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동과 유통 이런 분필이 이동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유통. 결국은 이 말은 유형물이 이동되는 게 유통이네. 무형물이 이동되는 게 뭐냐? 이게 유동이네 보니까. 자, 일단 넘어간대. 뭐가 넘어가? 저당이.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저당이라는 말이 원래 민법상 저당권이에요, 권. 그 저당권인데 우리 보통 부동산에 저당권 쓰잖아요. 저당 쓴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물건이 저당이지.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저당 유동화 시장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저당권이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되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저당 유동화인데 원칙은 이게 원칙이야. 유동화에서.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여기 있는 1차 대출이 직접 얘한테 있죠. 이렇게 채권을 팔고 있죠. 돈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잠시. 이 정권이라는 크게 2개 있어요. 이게 뭔가 지분 정권이 있고 부채 정권 2개 있습니다. 자, 우리 정권 가끔 찾아오죠? 이 지분 정권이 뭐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얘는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이 부채 정권 반드시, 비록 자, 이겁니다. 자동차 사면 뭐 삽니까? 지금 채권 요 말 준말이야? 요거 준말이에요? 부채 정권. 요런 종이 쪽지 딱 주지. 1,000만 원짜리. 5년 만기. 이자 3%.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사면 결국 뭐예요? 3년 후에 여기 있는 요 금액에다가 이자 3%를 대해서 준다는 것이 반드시.
여기 다른 말로 반드시 돌려줄 수 있는 종이쪽지야. 그러니까 정서가 있는 권리라고. 정서가 있는 권리가 정권인데 반드시 돌려주는데 여기 부채지. 여기 부채정권이라고. 또 주식은 이런 지금 없지만 옛날 이런 종이쪽지 있어요. 예산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지. 이런 게 지분정권이라고. 구분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이제 채권이라는 걸 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저당, 유당의 기본 전제가 보통 뭔가 전부 다 채권을 보통 발행합니다. 지분정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때 이건 좀 이따 하고 이 용어 정리를 할게요. 지분정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런 겁니다. 리츠하고 펀드. 자, 요 리츠는 원래 이말 약자예요. 한번 번역해 볼게.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건 나중에, 좀 이따 할게. 자, 밑에 있는 부채증권 요거부터 하는데, 이게 원래 크게 세 개 있어요. MBS가 있죠. CMBS가 있고, 그 다음에 ABS가 있어요. 그냥 풀로 한번 번역해 볼게, 이거. M이란 게 모기지. B가 되돌려 받는 S가 시큐리티. 정권도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CMBS는 C는 상업이에요, 상업. MBS입니다. 자, A는 자산. 어셋, 그 다음에 되돌려 받는 이런 정권들을 쓴다고요. 번역할게요. 자, 여기 있는 현재 자, 요 BS란 말, BS를 좀 정리하시는데 아까 했던 거요. S가 종이쪽 정서가 있는 권리 종이쪽지야. 요걸 샀단 말이에요. 샀으면 약속한 날짜 반드시 100. 반드시 투자한 사람 돌려줘야 돼요. 원금이자를 갖다가. 그래서 요 BS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정권이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거 갖다 학자마다 쓸 때 용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담보부 정권. 어떤 사람은 담보부 채권, 어떤 사람은 담보 채권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M이란 말이 포함이 다 관계없어.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M은 왜냐면 모기지니까. 저당 잡혀 있는데, 저당 잡혀 있는 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채권 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부채지. 반드시 돌려줄 정권이라고. 여기 일본식 용어인데 담보가 잡혀있는 게 채권 자체가 부채 벌써? 부채인데 이건 불안건, 요 불은 뭔가 등에 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등에 지고 있는 뭐야? 짐이야. 내 어깨에 지고 있으니까. 그게 부채 아닙니까? 일본식 용어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책들 보면 이렇게 쓴 책이 많네. 이 말은 부채인데 앞에다 부채를 갖다 뭐 있습니까? 하나 더 강조해서 등에 지고 있는 어떤 채권, 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미국식은 보통 이거 빼버리고 있죠. 그냥 담보 채권 써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MBS는 원래 앞에 뭐가 있냐? 이 말 포함되어 있어 사실은. 번역해 볼까? MBS는 주택담보부 정권, 주택담보부 채권, 주택담보채권 쓴다고. 커머셜은 상업이죠? 그냥 그대로 번역해. 상업담보부 정권, 상업담보부 채권, 상업담보채권입니다. 어셋은 자산이죠. 자산담보부 정권, 자산담보부 채권, 자산담보채권 쓴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깔끔해. 자, 보세요. 내가 현재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어. 내가. 뭘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주택을 통해 담보 잡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담보 잡힌 게 넘어와서 채권 발행된 게 이게 MBS야. 다시. 우리 학원 건물, 이거 상업용 건물이지? 얘 살 목적은 돈 빌려갔어. 그건 담보가 뭐지? 상업용 건물이잖아. 요걸 갖다 담보 잡힌 게 채권 발행된 게 이게 CMBS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자산, 즉, 이런 카드 할부하지? 자동차 할부하죠? 그 할부가 뭐냐? 곧 이게 자산. 그런 자산을 가지고 채권 발행된 게 이게 다른 말로 ABS야. 뭐, 딴 거 없네. 잡혀있는 담보가 뭐냐 중요하니? 주택이면 MBS, 상가 건물, 기업용 부동산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저기 있는 상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산 등을 담보로 잡혀있는 게 AB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 잡혀있는 게 뭐를 가지고 채권 발행에 따라서 이 제목이 달라질 뿐이라고 사실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요 세 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MBS.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가면 MBS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시면 돼요. 다만 혹시 나오거든. 이런 개념 나오거든요. 담보가 뭐냐 이거 마시면 돼. 주택이냐 상업이냐 자산이냐 이거 마시면 내용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합니다.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다 보니까 자금이 고갈되는 유동성 위험점 할 수 없이 얘는 또 다른 개한테 저당권을 팔고 돈 빌려줘. 유동성이 이제 해소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얘들도 자금 고갈되니 갈 수 없이 투자자한테 뭐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돈을 흘러가는 형태가 뭐냐? 곧 이게 저당 유동 흐름이라고. 그러면 일단 이 흐름인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라는 거면요. 시험장 가서는 이 그림을 좀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적을까? 자, 요 그림을 약간 변형시켜 볼게. 그러니까 요 그림을 꼭 그려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차입자. 그 다음에 누가 빌려주죠? 1차 대출 기간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2차 대출 기간.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시험장 가시는데, 자, 여기 저당 설정했죠, 이제? 그죠? 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2차 대출 기관들은 투자자한테 뭘 발행합니까? 발행합니다. 때에 따라 이 차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만 그려 가시라고. 이 모양 똑같은 거야. 차입자가 1차 대출에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고 자금이 고갈되면 얘가 다시 얘한테 저당금 팝니다. 팔면 돈이 들어온다, 그죠? 또 얘들은 뭐 있습니까? 이걸 잡았던 저당금을 가지고 채권 등을 발행하면 돈 들어오겠죠. 직접 얘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그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훨씬 더 빠르다고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여기서 다 나지 않고 한 2개 정도만 정리할게 이제. 우리 아마 책에는 이게 설명이 엄청 길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실제 한 5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여기서 2개만 할게 이제. 보세요. 자, 이런 시장이 많은 곳이에요. 시장. 자, 그러면 배추가 사고 파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야채 시장? 증가물 시장? 배추 시장? 자동차가 매매되는 장소는? 그죠? 현재 자, 일단 뭐가 매매되고 있어? 그 무슨 시장? 조당 시장.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최초로 자, 이게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이 저당 시장인데, 그죠?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이.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곳이 요거지. 그죠? 여기 최초로 말하는 1차 저당 시장 쓴다고. 그 다음에
형성돼 있는 저당권을 다시 사고 팔 수 있지 이렇게. 이런 게 뭐냐? 2차 저당시장 쓴다고.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같은 차입자가 은행 가서 저당 잡고 돈을 빌려가는 것만 1차 저당시장. 그 다음에 은행들은 잡았던 저당권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곳이 뭐냐? 2차 저당시장 쓴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1차 대출기관들은요. 둘 다 포함돼? 둘 다? 그러니까 1차가 뭐냐? 은행들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1차야. 그 잡았던 저당권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2차니까 얘는 둘 다 포함돼.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1차 저당시장 나오면 요 두 개를 암기하지 말고 절대 틀린 말에 요거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2차 저당시장 딱 물으면요. 이 관계를 보지 말고 절대 얘만 없으면 된다고. 그지? 그렇게 내용을 푸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까지 맞게 제가 요 구조를 보니까 우리 보통 2차 저당시장 저당 유동화 중개기관인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 우리 한국에서는요. 옛날에 이런 간판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있던데.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걸 갖다 중간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한국 하우징 파이낸싱 컴퍼니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 여기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자꾸 있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그냥 이랬었어. 썼는데 이게 너무 뭐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와전되니까 있죠. 지금 말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꾸더라고. 없애버리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랬었어요. KHFC 썼다고. 왠지 자꾸 이 냄새 자꾸 나거든, 냄새가. 그것 때문에 이거 없애버리게 단순하게 그냥 하우징 파이낸스 쓴다고.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쓰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관은 한국은행이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한국은행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보면 돼. 한국에서는. 물론 우리 미국 같은 뭐가 있냐? 미국 같은 이런 회사가 크게 3개 있어. 메이저급이. 우리 지금 잘 모르지만 지님의 팬이며 대사 있습니다. 그럼 구조 관계없는데 중요한 하여튼 2차 대출기관들은 뭐야? 얘들 하고 있는 일이 딱 2개지. 얘한테 돈 빌려주고 채권 발행되는 거지. 그런 거 아시라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인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 저 그림 봤으면 이걸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차입자가 2차 대출 기관에게 직접 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갈 수 있어? 아니요. 없지. 이런 거 시험지에 많이 낸다고. 얘가 직접 얘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기억하시라고. 자, 그 외에 나머지 3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아마 이게 처음 봤으면 이게 힘들 텐데 하여튼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통 생각할 때 이것만 보통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 은행에 돈을 빌려간다 생각하는데 그럼 은행들은 분명히 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 이렇게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출기관한테 이 기관한테 저당 잡고 돈을 빌려가고 이런 채권 발행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 저당 시장 저당 유동화 제도인데 자, 문제 하나 풀게요. 56페이지 3절 1번 네, 1번 갑니다. 1번 읽어보시고
자, 해볼게요.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분을 원하는 수요자, 같은 말 차입자, 그죠? 차입자와 저당 대부분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 같은 말 1차 대출기관이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1차 저당시장이다. 2번,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여기 보세요.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들이 저당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2차인데 중요한 건 차입자 없으면 다 맞아. 차입자 없으면. 자, 그 다음에 3번요.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얘는 현재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얘하고 얘지. 그죠? 얘가 있는 시장이 몇 차죠? 2차 저당시장에서 저당권을 팔고 필요한 자금 끌어온대요. 자, 5번요. 2번에 5번.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우를 받은 원래 있는 저당 차입자 아무런 직접적 관계없다. 여기 보세요. 자, 얘가 있는 2차거든? 직접적 관계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채권만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차입자는 얘들과 직접적 관계 없다. 그런 말 뜻이에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예.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 예,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375페이지로 갑니다. 375페이지요. 자, 375페이지 큰 3번 저당시장 구조. 양갈 1번 1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가셔야 돼요. 예, 두째 줄 나있다, 그죠?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본한 수요자, 즉 차입자와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요거 마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고. 자, 1번 보니까요, 거기 나와 있듯이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사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이거 마시면 돼. 그 뒷말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지만 2차 저당 시장은 1차 대출 기관들이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저당을 팔고 자금을 조달하며 원래 있는 저당 차입자 직접적 관계없다. 자, 이 말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얘는 시장 역할이 뭔가 하면 얘들이 뭘 팝니까? 저당권을 팔아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지. 그죠? 그래서 1차 대출기관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곳이 2차 저당시장이고 뒷말이 뭐냐? 얘하고 얘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된 게 2번. 자, 그래 보시고요. 네, 나머지 내용 그냥 그대로 통과하세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 큰 4번 저당담보증권.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막연했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옆에 이 말 써놔야 돼. MBS라 써야 돼. 그러니까 책을 쓸 때 항상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쓰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주택저당담보증권, 뭐 여러 가지 써놓으니까. 자, MB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다 필요 없이 자 D장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양갈로 6번에 있습니다. 여기 볼래요? MBS는 다시 크게 4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몰라도 좋아 지금은. M, P, T, B 이렇게 돼 있어요. 4개 종류 상품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걸 전부 묶어서 뭐랍니까? 분필이지 빨간색 노란색이 있지 분필이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보자고요. 자 여기 MPT 요거요. 합치면 뭐 돼? 됐어? 그러니까 요 2개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끌어모은 게 뭔가 MPTB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조금 더 단점이 있어요. 수정 보완한 게 1권, 약간 더 보완한 게 누군가 하면 CMO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4가지 어떤 종류 있다 생각해 지금은. 그 안에 있는 흐름 보지 말고 저 MBB, MPTS, MPTB 그 다음에 CMO가 있어요. 참고로 B란 거는 본드요. 본드는 채권이에요. 무조건 원금이자 주는 거예요. 요 S란 말은 이건 지분. 요거 다른 거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실kit은 정권들이에요. 그 속에 보니까 2개 있어. 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분이거든. 이 본드를 보통 채권이라는 용어 써. 이걸 그냥 지분이라는 용어 쓴다고. 요거 2개 합친 게 복수예요. 그런 건데 하여간 이 끝에만 나중에 꽤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B와 S가. 지금 단지할 것은 이렇게 4개 상품이 있다. MBB, MPTS, MPTB, 그 다음에 CM은 이 4개 있어요. 그런 상품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목이 있는 책을 보니까요. 378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6번, 동그라미 1번. 우리 말로 된 거 보지 말고 영어 약자 있지? 그죠? 모기지, 패스인데 MPTS가 쓴다고 그죠? 5척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MBB죠. 모기지 100본드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책들은 MB라 쓴 책이 있어. 왜? 100도 채권이고 본드 채권이거든. 그래서 100을 빼버리고 이렇게 모기지 본드를 쓴 책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은 뭐 있습니까? 모기지가 저당이잖아. 그죠? 100, 본드 둘 다 대도를 받는 거거든. 저당 채권이라 보통 쓰거든요. 쓸 때. 그러니까 학자만 쓰고 영어는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말 같은 거 보지만 영어 약자 보시라고.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M, P, Pay예요, Pay. 자, Pay, 결국 원리금인데 어쨌든 MPTB입니다. 자, D장 가볼까요? 가보니까 4번에 나와 있는 게 CMO, 다계층 채권이라는 용어 써. 이 다계층 채권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이 씁니다. 그냥 CMO 같은 다계층으로. 이건 뭐 누가 써도 대부분 다계층 채권 쓰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보시고요. D장 383페이지 5번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있는데 요거는요. 요거 볼래요? 한국에 있는 요거 한국에 있는 금융 현재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 요거 할 거예요. 하는데 이건 지금 절대 보지 마요. 항상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7월달 넘어 열심히 할게요. 이건. 그 전까지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비록 분명히 이것도 바뀔 거야. 지금 장사 안 되고 있거든. 안 되면 지금 바꾸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니까 385페이지 갈로 3번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이건 뭔가 하면 젊은 계층이 집 살 때 어떤 대출 조건이에요. 그래서 386페이지 있죠? 아주 되게 복잡해, 이거. 87페이지까지. 지금 계속 국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죠? 분명히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자, 뒷장에 388페이지, 갈로 4번, 주택연금제도. 이것도 손을 좀 댈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 보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6번. 자산담보증권. 이게 뭐죠? ABS. ABS. 담보가 자산. 우리 거기 갈로 1번 가볼까요? 밑에 하나, 둘, 셋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담보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 담보대출, 신용카드, 또는 저기 있는 리스 같은 거. 저당 대부분 아닌데? 저당 대부분 빼버리세요. 자, 리스 같은 게 보통 이런 게 담보가 된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396페이지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리츠 할 거예요.